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오늘도 제대로 혼쭐 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혼쭐 경제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번 혼쭐을 내봐야죠. 딱 걸렸습니다 지금. 이거 말이에요 대표님. 파두 사태. 예. 아니 주식 시장보다 무슨 사태가 올 작년에 많았잖아요.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그저 모 가수도 연루돼 있었던 그렇습니다. 주식 무슨 사태도 있었고. 파두 사태라는 이게 파두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상장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빠지고 있다. 요거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올해 8월에 상장했는데요. 파두라는 회사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라고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더라도 상장시켜주는 제도를 이용해서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적자하고 매출이 엄청나게 예상보다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한 50%가 하락했고 이게 시가총액이 한 3조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뭐 1조 5천억 이렇게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이게 공모가 3만 1,500원, 상장 후 4만 5천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7,000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뭐 매출액이 1,200억 이상 나온다고 그랬는데 매출액이 거의 뭐 한 500억? 뭐 이 정도 500억이 아니고 50억. 50억이요? 뭐 100억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손실도 되게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회사가 상장할 때 그 공모가라는 걸 산정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실적과 그다음에 배수를 적용해서 공모가를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익이 100억 나면 거기다가 5를 곱해줘서 1,000억을 시가총액에서 주식수로 나눠줘서 그게 공모가예요. 그러니까 이 공모가가 너무 부풀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딱 보니까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주가를 팔고 주식을 팔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대표님 이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기술 특례 상장 제도란 거. 원래는 상장하려면 기업이 자산도 있어야 되고 매출도 좋아야 되고 순이익도 좋아야 되고 장부가 튼튼해야 이제 상장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상장 방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란 거는 그거랑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뭐 손실이 나더라도 재무 현황과 상관없이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이면 상장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상장시켜주고. 그렇죠. 그래서 기술을 평가해서 그거에 대한 뭐랄까 그 주식시장에서 특례를 적용해 준 겁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 제가 만들었어요. 돈 아직 못 벌어요. 기술은 너무 좋고 잘 될 것 같아.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공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이 돈은 못 벌어도 이 기술 잘 이용하면 돈 벌 수 있어. 좋아질 거야라고 보고 상장시켜준 이런 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그거를 통해서 상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장할 때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핵심은 뭐냐면 그런 걸 다 안단 말이죠, 투자자들이. 그렇죠. 근데 가격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상정할 때 실적에 대한 추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정 이익을 너무 높게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뻥튀기 의혹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회사 파두 같은 경우에 2024년 순이익이 그러니까 올해 영업 적자가 예상됨에도 내년 추정 순이익이 948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주관사에서? 아니 근데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 지금 돈 못 벌어. 근데 내년에 1,000억 벌어. 이거 상장하겠습니까? 그 믿기가 어려운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너 입장에서. 오늘 상장하냐고요. 상장 안 해요? 안 하죠. 내년 1,000억 벌면 1,000억 번 다음에 상장하지. 대박 터지는데. 또 혼났네. 1,000억으로 일단 대박을 터트린 다음에 상장한다? 그렇죠. 그게 상장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돈 벌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저 주식시장 해가지고 돈을 좀 땡겨오자 이렇게 해서 상장한다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럴 의도가 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하고 공모가 산정하고 실적을 추정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되잖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기술이. 근데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 뭐냐면 기술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대.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주식을 100% 들고 있는데 내년에 1,000억을 벌 수 있어요. 이 회사가. 그럼 왜 지분을 나눠줘요? 그 1,000억 다 내 건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실적을 추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싹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잡았다.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은 뭘 봅니까? 기술의 이해도가 낮잖아요.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지금 소액 주주가 51%가 돼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면 실적을 볼 거 아니에요. 네. 숫자를. 네. 야, 그 소문이 돌겠죠. 야, 이 회사 올해 적자인데 내년에 1,000억을 번대. 그래서 공모가가 저렇게 높게 잡혔구나 이렇고. 네, 그러면 이 공모가도 싼 거네. 심지어 공모가를 4만 원 이상으로 잡혀놓은 다음에 20% 싸게 해준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안 사옵니까? 그러니까 경쟁률도 높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상장 주관사가 있잖아요. 증권회사. 그렇죠. 보니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아, 여기 되게 큰 빅5 증권사들인데. 네. 그럼 이 주관사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공모가 잡는데? 그러니까 주관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 IPO라는 쉽게 말해서 영업을 따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영업을 주는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거 좋지. 돈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경쟁할 때 저도 그걸 많이 해봤지만 이게 IPO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높게 쓰려는 의지가 커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 그 실제 현장에 가보면 증권사들이 경쟁을 해요. 30분, 1시간 걸려 PT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오너들은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얼마에 상장해 줄 건데? 이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사실 가격을 높게, 영업하는 입장에 높게 쓰려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해놨냐면 쉽게 말해서 리서치 센터나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이걸 기술 분석이나 아니면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잘해서 합리적인 공모가를 산정하도록,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영업에 딸려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좀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상장 주관사들이 좀 무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기술증 내 상장 제도라는 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스타트업들 이거 없으면 상장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리해서 하다 보면 이번 파주처럼 기술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적자 나는 걸 체크 못하고 공모가가 너무 부풀려져서 피해보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런 상장제도 말고 다른 쪽의 자금 조달이 워낙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상장제도를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상황이어서. 맞아, 은행에 대출도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은행의 대출이 대부분 부동산이 막 80% 90%에서 그냥 앉아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스타트업이어서 은행에 돈 빌리려고 했더니 담보 가져오세요. 그러면 스타트업이 담보가 어딨어.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능력들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1금융권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근원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좋은 제도로 도입될 수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뭐랄까 제도라든가 어떤 규칙이 잘 성립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상장을 통해서 돈을 쉽게 말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소송 걸린다면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한다던데? 증권사 상대로? 주관사 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들이 과도하게 영업을 위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규정을 안 거쳤었으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보죠. 이게 지금 시장이 좀 공매도 금지옥 발표한 이후에 좀 출렁출렁 됐잖아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인가요?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좀 줄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고 미국에서 금리가 좀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연말 효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쉽게 말해서 주식이 조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직 연말 되려면 좀 한 달은 남긴 했는데 네. 산타랠리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상황대로 가면 그거 올해도 좀 있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12월 되면 산타랠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해. 산타랠리가 뭐냐면 연말에 이제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거 많이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도 사고 투자도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연말에 기관들이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평가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좀 성과를 내야 되니까 주식이 좋으면 성과를 잘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펀드 매니저들이 길게 휴가를 가요. 연말에. 그래서 사놓고 가요. 좀 사놓고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손실에 대한 그 고통이 되게 커요. 이익보다. 돈 벌어서 좋은 것보다 돈 잃어서 속쓰리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요 못 번 거에 대한 고통이 훨씬 커요. 손실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안 샀는데 올라. 이 고통이 제일 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가 가기 전에 사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 영향까지 합쳐져서 이제 연말 효과라고 아까 말씀드린 산타랠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연말에 산타랠리 없었던 격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것만 믿고 뭐 주식을 사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올해 산타랠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좀 이르죠, 판단하기는. 그런데 저는 연말에는 좀 분위기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 시장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회복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부터 좀 해보죠. 보고서 하나가 나왔어요. IMF에서 어제 연례협의 보고서 이런 거 냈는데 한국 경제가 2028년까지 2% 초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거 좋은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최근에 워낙 성장률도 떨어지고 우려가 컸는데 2% 성장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3%대 이상이었는데 2%로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썩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2% 초반 성장세 요거 이 정도면 됐잖아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그동안 워낙 안 좋았다는 이런 말씀이시구나.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인데 2% 성장하면요.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3%로는데 경제 성장률이 2% 되면 1%만큼 계속 이게 경제가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쓰는 돈은 3% 올랐는데 지출은 내 수입은 2%밖에 안 오른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명목 임금이 예를 들어서 2%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갔고 쓰는 그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성장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 제일 걱정되는 건 뭐예요? 제일 걱정되는 건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너무 심플하게 대답하시니까 내가 너무 창피한데요? 네, 그건 이거거든요. 이게 잠재 성장률의 구성 요소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노동, 인구가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거예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국가는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불가피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건 이제 제껴 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 세 번째는 혁신이에요. 혁신. 생산성. 근데 지금 한국의 투자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하기 힘들어서. 금리도 높고 뭐 이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IMF가 지적한 게 한국에는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 이게 아까 기술특례 상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자본 생산성도 올라가는. 그래서 많은 뭐 이런 기술 기업들이 나와서 시장을 주도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실은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구조개혁. 그렇죠. 근데 구조개혁 중에서는 이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제도가 계속 유연하게 시장 차원 중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정책이잖아요. 정책은 규제가 아니고 혁신이어야 돼요. 혁신의 핵심은 뭐냐면 인센티브로 움직이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기술특례 상장에서 규제를 적용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가가 앞으로 많이 빠지면 상장 주관사를 못하게 만들 거야. 이런 제도들이 나와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모가라든지 실적 예측한 추정치가 달성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준다든지 뭐 수수료를 아니면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준다든지 이렇게 인센티브로 움직이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 혁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부터 전통적인 대기업까지 활기차게 뛰어다닐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라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모든 경제의 공통적 측면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왜요? 그러니까 뭐냐면 빈부격차가 너무 크면요 포기하게 돼요. 위가 크면 아니 앵커님 보세요. 재벌 그룹 회장들 부러운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없죠. 저는 부러운데. 그래서 그건 왜냐면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나도 재벌 될 수 있어. 이러니까 부러우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부러운 건 사촌이 땅 살 때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혁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없으면 아예 포기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완전히 격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가는 순간 포기하게 돼버려. 나는 아파트를 못 사.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나 좀 비싼 거 사볼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 학회방에서 막 프로그램 하고 있는 학생들이 나도 곧 카카오가 될 거야. 나도 곧 네이버가 될 거야. 이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똑똑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두 번째는 그런 혁신,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혁신을 만드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런 개혁 있잖아요. 구조개혁이라든지 그런 혁신들. 이게 말은 쉽지 매 정부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거 왜 그래요? 임기가 단기이기 때문에. 아, 그런 친구도 있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게 좀 긴 네. 투자가 필요하고 긴 네. 변화의 방향성이 필요한데 당장 부동산 가격 떨어지니까 불안해하고 네, 이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롱텀으로 가야 될 정책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5년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바뀌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겠군요. 네, 그런 적인 한계가 네. 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안 좋은 얘기 하나 할게요. 보고서 네. 또 나왔어요. 국제금융협회에서 아니 네. 뭐 좋은 보고서가 없어.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말 읽고 싶지 않은 보고서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이거 한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왜냐하면 항상 한국에 나쁜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특히 뭐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는데 이번에 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기업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또 원래 그냥 계속 문제인 거고 그렇죠. 별 생각하지 않았던 기업 부채까지 이제 문제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심지어 뭐냐면 부도 증가율을 17개국하고 부도 증가율을 비교해 봤더니 한국이 40% 증가해서요.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기업들이 경영이 안 좋은 거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고 사실은 이 부채를 통해서 그동안 또 버텨왔다 이런 걸 이제 극명하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이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제 정부를 빼놓고 생각할 때 기업 부채가 이제 높으면 가계 부채가 낮잖아요. 그럼 이제 밸런스가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올라가면서 기업 부채가 줄어드는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둘 다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 부채고 감소가 안 하는 겁니다. 왜 둘 다 높은 거예요? 부동산 때문이죠. 아 그래요? 네. 가계 부채가 부동산 때문에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계 부채 부동산 때문에 빚을 많이 졌으니까 돈을 쓰면서 기업이 갖고 있는 물건을 계속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런 선순환이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이자 부담이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는 못하고 그렇죠. 소비를 못하니까 기업은 돈을 못 벌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도 부채 또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 그렇죠. 기업은 투자해놔서 매출이 될 거라고 투자해놨는데 그 돈을 못 갖고 있으니까 계속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기업부채가. 그럼 이거를 끊어주려면 선순환 형태로 해서 둘 중에 하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면 기업부채는 낮아지고 반대가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활유를 그러니까 마중물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주체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또. 그럼 정부 어떤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물론 공기업을 다 포함하면 높아지지만 기본적으로 60%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가계기업 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기업 부채가 낮잖아요. 그럼 기업 부채를 올려주면서 다른 경제 부담, 부채 비율을 낮춰주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계기업 정부 중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그나마 좀 낮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부채를 올리면서 다른 부채를 내려주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럼 정부 재정 투입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는 계속 정부 부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요원한 거죠. 지금 정부의 역할이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정부 부채의 절대량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이 가계나 기업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있어요? 시간 한 20초 남았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그럴까요? 예, 그건 긴 얘기이기 때문에. 긴 얘기 때문에. 혼줄 경제, 혼돈은 냈지만 답은 주기 때문에 그 답은 다음 주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수 대표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